2024년 12월 19일 그동안 12월 3일의 비상계엄의 형식을 빈 군사 쿠데타, 이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9일에 검찰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있었던 윤석열 씨, 또 장관의 직무 권한이 있었던 이상민 씨, 이들의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내란 혐의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검찰과 경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 쪽은 이렇고 국회는 국회대로 아마 곧 국정조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안방에서 TV로 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다 안정적이고 또 사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저 국회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던 그런 범죄 혐의자들을 대통령 밑에 장관들도 그렇고 다루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검 안이 정부에 이미 도착해 있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특검은 덮어두고 김건희 특검, 내란 이 특검 이거를 덮어두고 다른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먼저 행사했다. 이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법률안 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가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특검을 빨리 특검이 개시되도록 하지를 않고 거부권 행사를 했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대행 중에서도 그 범위가 넓을 것이다. 이렇게 넓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 권한 대행의 범위 중에 최광의의 권한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부권은 대통령도 비난을 받고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으니까 헌재 재판관 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그저 가볍게 하겠구나. 특검을 수용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하겠구나.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은 이런 일들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권리일 경우에 아직 윤석열 씨는 권리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죠. 그리고 만일 권리일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잘 수행하는 것이 대행의 주된 임무입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잘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특검에 협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충실히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부권 행사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있죠. 어떻든 늦어지기 전에 무슨 특검을 월말까지 가겠다느니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대행으로서의 중요한 임무 수행, 주된 것 2가지를 뒤로 미루고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한다. 한덕수 씨가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겁니까? 그 순서가 분명히 잘못됐다.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나의 대행 권한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하루를 더 늦추지 말고 재판관 임명과 특검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권한 대행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특검이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수사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아직 국정조사에 앞서서 국회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의 형태로 각 위원회별로 법사위, 국방위, 과방위, 운영위 이렇게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뿐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실이죠. 행사하는 자가 없는 그 대통령실. 또 그런 경호처가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했다. 그러고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경호처장 이런 그 공무원들이 아마도 이번에 이 내란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같이 처벌받을 입장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국법 질서에 협력을 하지 않고 윤석열의 처벌이 뒤로 밀리도록 저렇게 길을 쓰는가.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그 공무원들, 그 중에 좀 직위가 높은 사람들, 경호처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은 일단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제대로 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 상임위의 회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 보면은 이 회의실에 군인들이 뒤에 군복을 입고 쫙 앉아 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각 상임위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장군이든지 지휘관이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이번 이 내란죄 여기에 뭐 대부분 공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어떤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이번처럼 국가의 그 최고위층,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대통령실, 경호처, 또 자기들이 내각이라고 부르는 그 국무총리실, 행정각부, 이게 거의 몽땅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친위 쿠데타. 이 경우는 여기에 이제 다들 그 지금 이름이 나오고, 또 그 국회에서 그 군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동 정범들이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법에 따르면, 형법이든 군형법이든 법에 따르면 적어도 수십 명이, 정부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이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형이 집행됐던 시기를 되돌아보면 우리 헌정사의 절반, 뭐 그 정도 가면 집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이러한 대통령이 반역죄를 저지른다 하는 이런 친위 쿠데타를 저지르는 일은 76년 헌정사에서 없었습니다. 이건 아예 싹을 잘라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0년을 계속 가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반역자 집단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형벌로서 국가 보위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통령이 이러니까 내각제로 가자 하는 소리가 있는데, 내각제로 가도 수상이 있고, 또 내각 총리가 있고, 형식적인 대통령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상계엄이 아니어도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하면 죽는다. 거기에 섣불리 가담을 해서는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가담을 했다가는 그냥 사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국가가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형벌로서 국가를 보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거다.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장군들이 살살 거짓말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상관을 지키려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변명을 합니다. 윤석열 씨에게 충성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다가 정말 수십 명의 사형 집행을 해야 할 수 있겠구나 걱정이 되는 것이죠. 법은 지엄한 겁니다. 여러분은 사형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수사가 끝나고 그 전에 국정조사를 거치고 탄핵 결정이 나고 그리고 나서 사형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봅시다. 이러한 것을 현재 관계된 장군이나 군 지휘관들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는 뒤늦게 내란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장관이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어떤 도사가, 어떤 무당이, 어떤 종교적인 리더가 소근소근 했다. 저 부정선거 저것들을 때려잡아라 하고 옆에서 소근소근 했다. 유튜브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는 윤석열을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그래서 그를 리더감으로 보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든 관계없는 겁니다. 혹시 윤석열이 약간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이 있어서 그랬다. 그런데 이게 약한 개인인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형 감형 요소가 되지만, 이와 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사람, 히틀러가 정신병이 좀 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해야 된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미친 범죄를 저질렀구나, 저거 단죄해야 된다, 절대 살려둘 수 없다, 이러겠죠.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 수괴일 경우에 이것은 하나는 헌법 내란으로, 이것이 군사 쿠데타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란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 눈에 뚜렷이 보이는 군사 쿠데타, 이것이 되겠죠. 두 개가 같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밑에 정부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용산, 청사 내에도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해봅시다. 민간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가
내란 수계, 그리고 나머지들은 공범, 공동 정범이 되겠죠. 여기에는 보통 과거의 내란죄 판례를 본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도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바에는 그래도 한 대령 이상 이 정도에서 정범으로 처벌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좀 형이 좀 감해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를 정범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윤석열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수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이 군에게 이걸 주도한 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고 대통령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혹은 그 말에 따른 종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유도신문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수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말을 맞췄다고 보이는 것이 계엄 언제 알았느냐 하니까 12월 3일 밤 10시 넘어서 TV 보고 알았다.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은 이미 다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을 맞춘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로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고 말한 사람을 마구 추궁을 하면서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당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난다.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이 검찰에 가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없다. 이게 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성일종 의원도 무슨 그 대화방에서 12월 3일에 국외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이 윤석열의 헌법 내란 군사 쿠데타는 12월 3일, 12월 1일에 기획된 게 아닙니다. 훨씬 전에 됐다는 것이 이미 다 나왔죠. 성일종 의원이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외에 있었다. 아니, 올해 내내 적어도 올 여름부터 계속 국외에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도를 넘는 관여를 하고 증언하는 사람의 답변을 수정하려고 나서는가? 국민은 의심합니다. 모든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 윤석열 등의 군사 쿠데타는 12월 19일 현재 국민을 납치해서 B1 벙커에 억류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끔찍한 쿠데타인 겁니다. 국민을 적으로 국민을 소거하려고 한 것인가? 상황은 점점 더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장이 다그치는 바람에 국회 참석했던 군인이 자기가 여태까지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의견을 말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증거가 있다까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 이러한 윤석열 측에서 국방장관까지로 너희가 책임지고 끝내자. 이런 게 보인다. 국방장관에게 있어서는 얼마 전에 갑자기 노상원인가 뭐 이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군인이 아닌, 자, 이런 노 씨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론은 이거 국정농단이구나. 군사 문제는 그렇게 갈 일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별도로 민간 점조직을 구성을 해갖고 있었다. 마치 국정원의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꾸미고 있었죠. 다른 한쪽으로는 정식 군 계통으로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면서 많은 일을 노씨 쪽에서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군사 쿠데타의 성격이 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은 쏙 빠지고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처 윤석열과 친한 누구들, 용산 청사에 있던 자들, 그리고 정부 쪽의 행정각부, 국무총리. 자, 이 정치인들은 쏙 빠지고 군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정치인은 관리 책임만 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국방장관 한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정범이 윤석열의 명령으로, 대통령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대령 이하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군사 쿠데타로 가게 되면 이것이 못해도 소령까지는 다 정범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상황이 아니다. 바로 제 목숨을 재촉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것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윤석열의 헌법 내란 이렇게 됐을 때는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범이 뭐냐 하면 형법 제30조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전부 다 책임지는 범죄자로서 처벌을 한다. 각각. 이런 뜻이고, 이와 같이 정치인이 포함되는 윤석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 형이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은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교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 반란이 돼버리면 이것은 군형법으로 군형법 제5조 반란 수괴는 사형 단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에서 제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뒤엎어서 윤석열이 빠져나가고 거짓으로 모두가 거짓 증언을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국방장관 중심의 군사 반란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수십 명이 사형을 당하겠지만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내란이 여전히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 반란으로 군인만 잡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 이들이 불리한 것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24년 11월 25일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11월 25일입니다. 12월 3일로부터 불과 얼마 전인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국회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는 뜻이죠. 이 문자 메시지를 아직도 저장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군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방장관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도 위증을 하면 군은 초토화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령, 이쪽에서 소령 그랬는데 그 밑에도 부하 수행을 하든지 폭동에 관여한 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지금 윤석열이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 밑에서 단지 심부름만 했어도,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도 또 있죠. 그래서 국회에 나온 그 정도의 그 직급의 직책이 있는 군인들이 헌법과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는 특수계급이라고 킬킬거렸던 그 꿈에서 깨지 못하고 계속 이 반란자 그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모두 정범으로서 처벌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